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 지은이는 앤드루 맥코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 학사, 케임브리지 대학교 법학 석사,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전문 석사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오픈 워터 스위밍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동메달을 획득한 메달리스트이기도 하다. 맥코널은 메릴 린치, 맥킨지 등 유수의 기업에서 변호사부터 컨설턴트까지 다양한 직무를 경험한 후 별장 소유주와 관리자를 중개해주는 회사 렌티드를 설립했다. 3년 만에 20만 달러도 안 되는 매출을 50배가 넘는 1,000만 달러로 끌어올려 파이낸셜 타임스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말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철학의 지지자다. 세네카는 서기 1세기에 인생의 무상함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땅을 한 뼘도 내놓지 않으려 애쓰며 이웃과의 지극히 사소한 분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이들도 많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잠식해오는 이들을 방관하며 심지어 앞장서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기까지 한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기 돈을 나눠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나눠주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우리는 손에 쥔 재산과 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2000년 전 글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현대의 우리에게 적용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 생각해보라. 누군가의 비열한 말이나 행동을 대범하게 넘겨버리지 못하고 며칠 동안 곰곰이 되짚으며 속을 끓인 적이 없는가?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있지 않았는가? 일요일 밤 침대에 누웠는데 처리해야 할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지는 않았는가? 이상은 세네카가 말한 인생을 방관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아주 보편적인 몇몇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외부 요소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 우리는 눈치를 보며 살아갈 뿐 의지에 따라 살기가 불가능해진다. 당시에도 바빠 죽겠다는 푸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만큼이나 많았나 보다. 세네카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불만이 나에게는 살아갈 기회가 없다라는 말이라고 언급하며 이렇게 일갈했다. 기회가 있을 리 없다.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을 불러내 당신이 자신에게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당신의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당신에게 남은 것은 며칠 되지 않는 허접 쓰레기 같은 날밖에 없음을 알게 되리라. 다시 말해, 남들이 요구하는 대로 당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것은 곧 자신에게서 소중한 시간을 훔치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쓴 제임스 클리어는 걱정의 진화라는 에세이에서 인류의 조상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즉각적인 보상 환경에서 살아왔다고 지적한다.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과 은신처를 확보하고 포식자를 피하는 등 하루하루 생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살았다.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었다. 그렇게 살아온 기간이 인간 종이 존재한 20만 년의 세월 가운데 거의 19만 7,500년을 차지한다. 인간이 현재와 같은 지연된 보상 환경에서 살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500년 전부터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대부분 즉각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오늘 회사에서 일을 기가 막히게 처리하면 몇 주 뒤에 받을 급여에 반영된다. 지금 저축을 많이 해두면 은퇴 후에 여유가 생긴다. 현대 사회에는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보상이 지연되도록 설계된 영역이 많다. 우리의 고민거리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래의 고민거리인 셈이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걱정하느라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에 익숙하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뇌는 여전히 원시인에 더 가까워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며 꼼꼼히 숙고하고 계획하는 것은 우리 뇌에겐 꽤나 어려운 작업이다. 또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하다. 지금 우리는 사바나를 벗어났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여전히 사바나를 헤매는 중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에 썩 적합하지 않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쉽게 산만해지고 내버려두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난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뇌 자체가 우리의 결심에 따르기보다는 외부 요소의 간섭에 취약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데이터가 생성된다. 2015년과 2016년 2회 동안 생성된 데이터가 5천년 동안 인류가 역사에 남긴 모든 데이터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리고 2017년에는 앞선 2회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됐다. 압도적인 정보량 앞에서 사람들은 하염없이 온라인을 돌아다닌다. 정신은 더욱 산만해지고 불필요한 생각과 소모적인 고민은 손쉽게 우리의 정신적 자산을 탈취한다. 돈이든 마음이든 소중하고 유일한 자산을 확보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해서 경계를 설정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당신이 자기 생각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그걸 선택할 것이다. 에픽테토스. 인간은 바람을 통제할 순 없지만 돛은 조종할 수 있다. 에픽테토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다. 에픽테토스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취득한이라는 뜻이다. 오랫동안 주인에게 철저히 종속된 채 살아온 에픽테토스는 마음속에 자기만의 경계선, 즉 통제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선을 긋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의 마음밖에 없었다. 에픽테토스는 육신의 자유를 얻은 뒤에도 이런 깨달음을 버리지 않았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에픽테토스와 더불어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 둘의 처지는 정반대였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당대 최고의 권세를 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혹독한 육체적 고통과 온갖 질병에 시달린 끝에 에픽테토스와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경계선을 긋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제국도 도시도 아닌 오직 자기 마음뿐이라는 점을 냉혹하리만치 정확하게 인정했다. 즉,
진정한 권력은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일하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일지라도 그의 외적 권력은 그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누가 무슨 짓을 해도 가혹한 시련과 실패에 휘청여도 우리의 권력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것보다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힘, 즉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나 누구도 그 사용법을 깨닫지는 못한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 해군 중장이자 명예훈장을 받은 제임스 스톡데일만큼 마음이 가진 힘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도 흔치 않다. 스톡데일 중장은 베트남 전쟁 당시 적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 해군 장교 중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인물이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포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잔인한 고문에 시달렸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극을 목격했다. 당시 포로 가운데 끝내 살아서 풀려난 이들도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스톡데일 중장은 살아남지 못한 포로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널리 알려진 답변을 내놓았다. 그건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그들은 낙관주의자였어요. 이를테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풀려날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 말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는 풀려나겠지. 부활절이 다가오고 역시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는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상심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끝내 이겨내고 말리라는 신념과 가장 가혹한 현실과 맞서는 훈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낙관적인 포로들은 임의로 시간표를 만들어 부질없는 희망을 품는다. 누군가가 언제쯤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한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통제 불가능한 현실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낙관적인 포로들은 마음의 경계선 긋기에 실패했다.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 종전과 석방은 더 이상 그들의 몫이 아니다. 수용소에서 포로가 생존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다.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을 더 단단히 먹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태도가 끝내 살아남기에 가장 유리한 태도이기도 하다. 어떻게 해야 자신의 경계를 파악하고 한계를 인정한 뒤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을까? 답은 아주 간단한 단어 하나에 숨어 있다. rest, R-E-S-T. 인식, recognize, 노력, exert, 중단, stop, 추적, track. 통제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구분하려면 먼저 경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날씨를 예로 들어보자. 날씨가 불만스러울 때가 많은가? 날씨가 달라지면 좋겠다고 느낀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인식은 레스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고방식에 도달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다. 이제
레스트의 3단계로 넘어갈 차례다. 경계를 인식하고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당신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일에 안달하기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에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자. 제일 신경이 쓰였던 일은 무엇인가? 제일 설레었던 일은 무엇인가? 신경 쓰이는 일이나 설레는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달라진 것이 있는가? 그런 일들을 생각하느라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설레는 일이든 신경 쓰이는 일이든 거기에 마음을 줄지 말지 결정할 사람은 당신 자신밖에 없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낭비하는 짓을 중단하라.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추적해 볼 시간이다. 전설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음도 어디에 썼는지를 추적하면 측정과 관리가 가능해진다. 고집과 변덕의 결과는 불안과 불행이다. 이 양극단은 모두 평온의 적이다. 세네카. 살다 보면 누구나 비판적인 사람들과 마주치기 마련이다.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 할수록 비판이 쏟아질 때가 많다. 그들 중에는 질투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 남을 깔아 뭉개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 회사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나 역시 온갖 비판에 직면했다. 나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열심히 방어막을 쳤다.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우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비평가를 대하다가는 기회를 놓치기 십상이다. 그렇다. 비판은 선물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 이렇게 썼다. 누가 나를 논박하면 내가 실수를 저지르거나 내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면 나는 기꺼이 변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진실이며 그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는 진실이다. 우리를 다치게 하는 것은 자기 기만과 무지를 고집하는 태도다. 비판적인 견해를 귀담아 들으라고 해서 반드시 그들의 말을 100%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기 의심의 늪에 빠져들라는 뜻은 아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며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주라는 뜻도 아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대안을 발견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고 취할지 스스로 선택할 힘이 있다.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면 대문을 언제 어떻게 열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언제 어떻게 경계를 확장하고 배움과 성장을 통해 잠재력을 키워갈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확증 편향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가치를 확인하고 지지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선호하고 기억하며 해석하는 경향이다. 생각해보라. 논쟁에서 당신 생각이 옳음을 증명하고 싶을 때 당신의 구글 검색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정말로 객관적인 진실을 찾기 위한 검색인가? 아니면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신의 견해를 지지해줄 증거를 찾는 검색인가? 여기서 승리란 무엇을 의미할까? 비판적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당신이 승리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실제로 당신이 틀렸고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도록 도우려던 사람이 두 손을 들어버리면 궁극적으로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는 종종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일관성을 높이 평가한다. 변덕쟁이라는 소리를 태생적으로 두려워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반대로
일관성보다는 진실을 앞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조차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고집은 잘못된 사고방식에 마음이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런 잘못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비판이든 타인의 비판이든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변덕이 심하다는 비난을 접하자 정보가 변하면 내 생각도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레스토랑 후터스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로 사회에 첫 발을 들인 캣 콜은 2017년 5,000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요식업계의 큰손 포커스 브랜즈의 대표 겸 최고 운영 책임자가 되어 대형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는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그런 가파른 수직 상승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남들의 비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꼽는다. 저는 18살이 되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후터스 거울에서 음식을 나르는 서버로 보직을 옮겼어요. 레스토랑만큼 손님의 비판이 비처럼 우수수 쏟아지는 업계도 없죠. 캣은 서버들이 음식을 손님의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2입 혹은 2분이라는 원칙을 몸에 익히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이것은 손님이 2입을 먹고 난 뒤 혹은 음식을 가져다주고 2분 뒤에 다시 그 테이블을 찾아가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캣의 회고는 이렇게 이어진다. 손님이 요구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질문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음식이 처음 나갈 때 케첩 더 필요하세요? 닭날개 뼈를 담을 빈 그릇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고 묻는 식이죠. 손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가게를 찾을 뿐이어서 뭐가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그런 손님을 수도 없이 상대해요. 때로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더 잘 아는 경우도 있고요. 19살 무렵 캣은 또 한 번 변신을 시도했다. 후터스의 해외 매장을 개척하는 임무를 띠고 세계 곳곳으로 파견을 나간 것이다. 그는 남미에서 비판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웠다고 한다. 더 좋은 스테이크를 주문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런 항공모함 같은 그릴로는 스테이크를 제대로 구울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불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점주들은 우리가 요구한 모든 장비를 사들였는데 이제 와서 그건 쓸모가 없으니 다른 장비를 준비하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점주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 걱정스러웠죠. 그러나 캣은 걱정만 하고 앉아 있지 않았다. 얼른 점주와 회의를 잡는 한편 본사의 지원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그는 이 회의에서 평생 잊지 못할 조언을 얻었다고 한다. 점주는 예상대로 썩 반가운 기색은 아니었지만 캣이 설명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동의했다. 아울러 그는 헤어지기 전에 한 가지 조언을 들려주었다.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일단 그 비판이 옳다고 가정하세요. 대응책과 해결책을 준비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옳은지를 놓고 논쟁하느라 시간만 허비하게 되니까요. 그는 말을 이었다. 모든 비판에는 비록 눈꼽만큼일지라도 진실이 담겨 있어요. 아무 결론도 나지 않을 논쟁에 휘말리지만 않으면 눈꼽만큼의 진실을 알아내 금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비판을 받아들이는 겸손, 그에 따라 행동할 용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도 비판을 완벽히 피할 수는 없다.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새롭거나 흥미로운 일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제프 베이조스의 말이다. 세네카는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건넨 편지에서 이렇게 조언했다. 한 번이라도 불운을 미리 생각한 사람이라면 정작 그 불운이 닥쳐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다. 커다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에 익숙해지고 나면 용감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운을 믿는 바보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사건이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불운을 견딜 수 없는 우연으로 치부한다. 현명한 사람은 남들이 겨우 힘들게 견뎌내는 불운을 기나긴 사색으로 견딤으로써 시련에 적응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무엇보다 경계한 것은 바로 노예같이 사는 삶이었다. 세네카는 부정적인 가능성을 직시할 능력과 의지를 가로막는 맹목적인 낙관주의 때문에 시련을 미리 준비하거나 예방할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타조를 따라하기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이것이 정말 그렇게 나쁜 일인가 하고 자문하는 쪽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네이비스일은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특수전 부대로 막강한 전력과 높은 임무 수행률을 자랑한다. 미국은 가장 어려운 임무를 네이비스일에 맡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네이비스일이 대원을 평가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에 얼마나 대비돼 있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최정예 부대인 네이비세일 안에서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엘리트를 평가하고 선발하는 사령관으로 복무하다 퇴역한 리치 디비니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임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최악은 언제나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교감신경계를 가동하기 때문이다. 오랜 옛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머리가 인식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러므로 교감신경계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발달시켜온 능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능력에도 단점은 있다. 힘겨운 도전이나 스트레스, 불확실성의 직면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뒷자리로 물러나고 즉각적이고 반사적인 반응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상태가 되는 셈이다. 리치는 이어서 말한다. 이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뭘 상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상대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머리에 보트를 이고 몇백 시간씩 바닷가를 뛰었고 커다란 전신줄을 들고 달리기도 했다. 실제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내가 머리에 보트를 이고 달린 적이 몇 번인지 아는가? 전신줄을 들고 달린 적은 한 번도 없다. 훈련은 그런 기술을 익히자는 게 아니라 특정한 속성, 즉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겨내는 네이비세일 특유의 근성을 가진 대원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대원들의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
교감 신경계의 납치 수준에 도달할 때도 부교감 신경계를 가동해 의식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싶었다. 마음의 체육관은 대원들이 마음과 신체적 반응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대원들이 자기 신경계 전체와 협력 관계를 맺도록 이끄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었다. 니치는 고도의 불확실성과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식적인 마음을 활성화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영역을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로 좁히는 것뿐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상황이 확실해질수록 불확실성의 영역은 그만큼 줄어든다. 인간이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말은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는 임무의 전환이 가능할 뿐이다. 하지만 전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인지력의 부하가 가중되어 동원 가능한 정신력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비축해둘 정신력이 남아나지 않는다. 필요한 기술을 완벽히 숙달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최악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는 있다. 예측하기 힘든 뜻밖의 사고가 터졌을 때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일수록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사자와 히드라, 멧돼지 및 기타 모든 위험이 없었다면 헤라클레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저 침대에 누워 계속 잠을 잤을 것이다. 에픽테토스. 2020년 2월 코로나 바이러스의 파도가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한 달 전부터 우리는 심상치 않은 조짐을 포착했다. 여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으니 휴양지 숙소의 임대 가격 책정과 수익 관리가 왜 필요하겠는가? 이때만 해도 매출의 90%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우리 회사는 팬데믹의 여파를 정통으로 맡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 법이다.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10배는 더 암울하게 돌아갔다. 한 달 전에 이미 원격 근무 체제에 돌입한 우리 회사는 매주 화상으로 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는 화면에 보이는 최고 재무 책임자 캐런에게 물었다. 수입이 제로가 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런이 대답했다. 6개월도 못 버티죠. 임원들의 낙담한 얼굴이 컴퓨터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때 클리프가 말했다. 그 여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낭떠러지를 건너갈 다리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석 달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비용 절감과 수입 증가를 통해 우리의 수명을 하루에 이틀씩만 늘려나가면 적어도 낭떠러지를 건너갈 기회를 만들 만큼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모두들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딱히 뾰족한 수가 보이진 않았다. 그때 어떤 아이디어가 뇌리를 스쳤다. 두 발 전진을 위한 한 발 후퇴를 선택하면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고객들이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고객들이 망하지 않도록 돕는 일입니다.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캐런이 물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돕죠? 그들을 위해 더 많이 일하면 됩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싼 가격으로요. 이틀 후에 우리는 모든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 다음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6월까지 우리가 청구하는 모든 비용을 절반으로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아주 힘든 시기이고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끝나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올 때까지 당신이 더욱 싼 비용으로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궁금할 것이다.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도 줄이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가격 인하로 인한 수입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임원이 막대한 급여 삭감을 감수하는 믿기 힘들 만큼 용감하고 이타적인 결단을 내린 덕분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덕분에 오히려 기록적인 실적을 올렸다고 기뻐하는 고객도 늘어났다. 심지어 어느 고객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말로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며 접근하는 업체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 말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요. 인류가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아내기 훨씬 전부터 에픽테토스는 위기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내면을 돌아보고 잠재된 내면의 자원을 끄집어낼 기회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깊이 파고들라. 너희에게는 너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힘이 있다. 올바른 힘을 찾아내고 활용하라. 에픽테토스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모든 난관과 위기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 그는 가장 힘든 난관이 닥칠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생각했다. 불운하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위기를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조언이다. 실제로 위기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인간으로 기억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소룡은 이렇게 썼다. 쓰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쓰러질 때 내가 왜 쓰러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패배는 마음의 상태다. 패배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누구도 패배하지 않는다. 나에게 패배는 오로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그 대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충동일 뿐이다. 패배는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일깨워주는 현상이며 성공과 진실을 향해 정진하는 과정이다. 지금 당신에게 지워져 있는 짐은 미래도 과거도 아닌 오직 현재만의 것이다. 아우렐리우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 세네카. 당신은 한 달 전에 무슨 걱정을 했는지 기억하는가? 인간은 걱정하는 동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위험한 것을 피하고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도록 진화했다. 그 결과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사건을 자꾸 떠올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잠을 설친다. 이런 성향이 자연 상태에서 생존하기엔 유리했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마음 건강을 챙기는 데는 무척 방해가 된다. 사건을 겪기도 전에 걱정하느라 고통받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고통받고 사건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해 고통받으며 아무 의미도 없는 고통에 계속 시달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걱정을 끊어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지나간 일로 또다시 고통받지 않는 것이다. 최악의 순간을 예방하기 위해
당신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하고 마음을 비우라. 세네카의 말처럼 우리는 상상 속에서 더 고통받는다. 막상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단순하고 견딜 만한 경우가 많다. 세네카는 또 이런 말을 남겼다. 그때 끔찍했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고통을 끌어안고 또 끔찍해야 할 필요가 무엇인가?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미 지나간 고통을 끊어내지 못하고 현재의 고통으로 끌어안을 이유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미래의 고통을 끌어와 지금 괴로워할 필요가 무엇이란 말인가? 미래의 고통은 그냥 지나갈지도 모르고 실제로 우리를 덮쳤던 과거의 고통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현재에 머무를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이미 지나간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잘 들어보길 바란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킨 상황 그 자체보다 그 분노와 슬픔이 초래한 결과가 훨씬 더 해롭지 아니한가. 인생에는 무조건 나쁜 일도 무조건 좋은 일도 없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 이렇게 썼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는 했지만 현재에 파묻히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 없이 견뎌낸 것은 나의 행운이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나 고통 없이 견뎌내지는 못한다. 진정한 스토아 철학자라면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남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라고 한탄하는 일에서 오히려 감사를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가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의미는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 우리 자신이 결정한다. 그에 따르면 상황 자체는 좋고 나쁘고를 따질 대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상황에 이런저런 꼬리표를 붙일 뿐이다. 셰익스피어도 햄릿의 입을 빌어 말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상황을 정의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면 시련에 어떤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유리할까? 부정적인 꼬리표는 더욱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진다. 중립적인 꼬리표는 중립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꼬리표는? 시련에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며 수많은 과학적 근거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2018년 하버드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감사가 강력하고도 일관되게 더 큰 행복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감사는 더욱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좋은 경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며 건강을 개선하고 역경에 대처하며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감사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통증을 줄이기까지 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교만 없이 받고 집착 없이 놓아주라 라는 말을 남겼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자세가 왜 필요하며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애니 듀크만큼 잘 아는 사람도 흔치 않을 듯하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인지과학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심리학자이자 의사결정을 주제로 4권의 책을 쓴 작가다. 더 놀라운 이력은 그가 한때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2개의 포커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유명 프로 포커 선수였다는 점이다.
듀크는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뛰어난 프로 선수일수록 게임에 임할 때 자신이 내리는 결정의 질과 결과의 질을 구분할 줄 안다는 점이었다. 반면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에게서는 그런 능력과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살펴서 좋은 결정이었는지 나쁜 결정이었는지를 가려내는 경향은 워낙 보편적이라 결과론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다. 그러나 뛰어난 포커 선수로 성장하는데 이만큼 방해가 되는 사고방식도 없다. 포커는 확률 게임이다. 자신의 패가 이길 확률이 83%에 달하면 그 결정은 옳은 것이다. 하지만 질 가능성도 여전히 17%나 남아있다. 옳은 결정을 내리고도 나쁜 결과와 마주해야 할지 모른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잘못된 의사결정이 좋은 결과로 인해 보상받고 강화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반대로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올바른 결정의 프로세스를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듀크는 포커든 인생이든 결과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정의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그 대신 결과에 다다르기 위해 따르는 과정, 즉 입력값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다. 나쁜 결과가 올바른 결정을 가리는 실수는 피할 수 있지만 반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 내 능력 덕분이라고 주장하기도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듀크는 이렇게 썼다. 잘못을 새롭게 정의하면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 옳은지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반드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결과가 좋다고 반드시 우리가 옳았다는 뜻도 아니기 때문이다. 옳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옳았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했어. 우리는 그렇게 읊조리며 자신을 대견해 한다. 우리는 잘못의 괴로움을 떨치기 위해 옳음의 좋은 기분을 포기해야 할까? 그렇다. 세네카는 거의 2000년 전에 뭔가를 미루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낭비라고 썼다. 경험에 비춰볼 때 그것은 사실이다. 솔직히 이번 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중에라는 말로 꿈을 미루면 그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감히 장담하건대 모든 사람은 적당한 시기가 올 때까지 미뤄둔 일이 적어도 한 가지는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하는 일, 부모가 되는 일, 회사를 창업하는 일, 전 재산을 팔아 세계 여행에 나서는 일. 삶의 가치를 더할 게 분명하지만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미루어온 모든 일을 떠올려보라. 적당한 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때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지금뿐이다. 새롭고 낯선 일에 뛰어들자면 당연히 겁도 나고 힘들다. 관성을 따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지금 앉은 자리가 이토록 편안하고 따스한데 왜 미지의 시면으로 뛰어들려 하는가? 답은 질문 속에 있다. 실은 지금 이 자리가 전혀 편안하지 않았던 것이다. 진짜 편안하면 다른 일을 시도할 욕구를 애초에 느끼지 못했을 테니까. 정치된 편안함은 환상일 뿐이고 자신의 마비 상태를 정당화하는 합리화일 뿐이다. 나중에를 오늘로 바꿔 가장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사람은 아마도 제프 베이조스일 것이다. 그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회사
아마존에 대한 구상이 머릿속에 꿈틀거린 무렵 그는 그것을 전력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가 고안해 선택에 적용한 방법이 이른바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이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아주 단순하다. 그것은 땡땡년 후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까?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베이조스는 훗날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80세가 되었을 때 이 시도를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비록 실패한다 해도 후회하지 않겠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믿었다. 제프 베이조스뿐만 아니라 대체로 사람들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더 크게 후회한다. 호스피스 간병인으로 일했던 작가 브로니 웨어는 자신의 책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고 썼다. 지은이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후회다. 인생이 끝나가고 있음을 깨닫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꿈을 그냥 흘려보냈는지 훤히 보게 된다. 대부분 자신이 한 선택 혹은 하지 않은 선택 때문에 꿈의 절반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이미 일어난 일에 집착하며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언젠가 꿈을 이루고 성공한 미래를 공상하느라 정작 현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지 못한다. 세네카가 경고한 인생의 낭비가 바로 이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아도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주제로 한 탁월한 연구에서 우리의 능력 안에는 오직 현재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시간이 현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남겼다. 과거는 우리가 남겨두고 떠나와서 우리 머릿속 말고는 다른 어디에도 두 번 다시 존재하지 않으며 그조차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미래는 그 정의 자체가 언제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오로지 지금뿐이다.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무언가를 손에 넣어야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다. 누군가는 상이나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다른 누군가는 승진을 하거나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때 행복도 함께 오리라 기대한다. 대상이 무엇이건 간에 핵심은 하나다. 이미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욕망한다는 것. 욕망의 대상을 소유하면 적어도 한동안은 행복에 휩싸인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도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진다. 그것을 가진 상태가 새로운 일상이 되고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를 원한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정말로 행복해질 거라고, 그 행복은 영원할 거라고 기대한다. 무한 반복이다. 그렇다고 그런 자신을 미워하지 말자. 사람은 다 그렇다니까 말이다. 심리학에서는 인생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도 금방 상대적으로 안정된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성을 쾌락의 쳇바퀴 혹은 쾌락의 적응이라고 부른다. 긍정적 사건 혹은 부정적 사건은 단기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전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간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출발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행동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흔히 겨울철에 혹독한 추위와 싸우는 미국 중서부 지방 사람들보다 햇살 좋고 온화한 기후에서 살아가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두 집단 사이에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다. 복권 당첨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쾌락과 행복감은 비당첨자, 심지어는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보다도 낮다. 더 많이 가진다고 더 큰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까다로워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네카는 정말 가난한 사람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썼다. 에픽테토스는 반대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금고에 쌓인 돈을 늘릴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라 라고 가르쳤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충분히 가졌음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라고 가르쳤다. 불교는 인간의 모든 고통이 더 많이 소유하려는 탐욕에서 비롯된다고 설파한다. 작가이자 신학자인 프레드릭 비크너는 히브리어의 인사말 샬롬이 온전하고 행복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충만함을 의미한다 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더 많이 가지라고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일을 경험하며 아무것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족한 자기 자신만 발견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의견, 목적, 욕망, 혐오, 한마디로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모든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육신, 재산, 명성, 한마디로 우리의 행동이 아닌 모든 것이다. 에픽테토스. 지금까지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성공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공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공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뭔가 바라는 것을 이룬다는 뜻이죠. 그것이 뭐가 됐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면 성공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주관적인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원하는 것은 주관적인 성공보다는 객관적인 성공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었을 때 진짜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라캉은 이를 가리켜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남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돈과 유명세입니다. 심지어 좋지 않은 일로 유명해지더라도 유명해지기만 한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보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유명해지고 싶어 할까요? 제 생각에 유명하다는 것의 본질은 내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잘남을 타인들이 인정해주고 떠받들어 줄 때 더욱 만족을 느끼죠. 그런데 그것은 헛된 만족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인 배우 짐 캐리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유명해지고 모두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테니까요. 3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등장한 이래 지구상에 살았던 총 인구는 대략 100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불과 수백 수천 명뿐입니다. 1000억 명과 비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기억하는 사람도 없이 나타났다 사라진 것입니다. 원래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한 번뿐인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산다는 것은 부의 정도나 유명세의 정도와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수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당대에서 가장 부유하고 유명했던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왕과 귀족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억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그 중에 아마 한 손으로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 정신의 확장이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은 후대에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정말 잘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잘 살기 위해서는 정신의 개발이 필수입니다. 정신의 개발에는 철학과 사상 등의 인문학과 명상과 마음 경영 등의 개인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스토아 철학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했던 저자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알기는 쉬워도 행동하기는 어려운 것이 스토아 철학이죠.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하루에 하나씩만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스토아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태도인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 즉 나뿐입니다. 타인이나 사물이나 상황은 내가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해서 그것을 아름답고 현명하게 가꾸고 유지하려는 노력, 그 노력을 하루에 끼니 수만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3끼 드시는 분은 하루에 3번, 2끼 드시는 분은 하루에 2번 연습하는 거죠. 한두 번이라도 연습을 하다 보면 몸에 익게 되고 나중엔 능숙해집니다. 첫 술에 배부른 법은 없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